뇌출혈로 쓰러진 조카. 친부모는 석 달간 병문안 한 번 없었고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첫마디가 경찰을 불러주세요. 그 순간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65살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젊은 시절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고 정년퇴직 후에는 아내와 함께 조용히 살아가고 있어요. 제 이름은 강민수라고 합니다.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어떤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도 하지만 어떤 일들은 평생 가슴에 남아서 나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더라고요.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요. 형제는 남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건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거라는 걸요. 그 깨달음을 얻기까지 참으로 긴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형과 조카에 관한 일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저희 집안 전체를 뒤흔든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가족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진정한 인연이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두 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형 민철이가 5살 위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일찍이 작은 공장을 시작하셨는데 그게 나중에 꽤 큰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대응정밀이라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였어요. 아버지는 평생을 그 회사에 바치셨고 연매출 500억 원 규모까지 키우셨죠. 저는 어릴 적부터 공부를 좋아했습니다. 책 읽는 걸 좋아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육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 고등학교 국어교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형은 경영학을 전공하고 곧바로 아버지 회사에 들어갔어요. 형과 저는 성격도 많이 달랐습니다. 형은 불같고 다혈질이었어요. 목소리도 컸고 자기 주장이 강했죠. 반면 저는 조용하고 차분한 편이었습니다. 아마 직업이 그렇게 만든 것도 있을 거예요. 교사라는 직업이 사람을 참을성 있게 만들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이런 성격 차이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형은 형대로 회사 일을 하고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각자의 길을 갔으니까요.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술 한잔 나누며 지냈어요. 하지만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2년 제가 53살 때였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회사 지분을 형에게 60%, 저에게 40% 주신다고요. 형이 회사를 경영하되 중요한 결정은 형제가 함께 상의해서 하라고 하셨죠. 저는 솔직히 회사 경영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교사 생활이 좋았고 제 적성에도 맞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유언이었기에 이사회에는 참석했어요. 그런데 형은 처음부터 저를 달갑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민수야, 내가 회사 일을 뭘 알겠어. 그냥 형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넌 학교나 열심히 다녀. 형의 말투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동생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내는 달랐어요. 저를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죠. 형수 최영숙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8살인 형수는 제 아내 선희를 볼 때마다 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아내는 간호사 출신인데 형수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아이고 재수씨, 병원 일은 힘들지 않으세요? 우리 서방님은 회장님이시니까 편하신데 재수씨네는 아직도 맞벌이 하시나 봐요. 이런 식으로 은근히 무시하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았는데 형수는 그걸 마치 가난의 증거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형제끼리 사이가 나빠지는 건 원치 않았거든요. 아버지도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고 늘 말씀하셨고요. 하지만 형수의 태도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특히 명절 때 집안 어른들이 모이면 형수는 노골적으로 저희 부부를 무시했어요. 회장님, 오늘 골프는 어떠셨어요? 제가 준비한 옷이 잘 어울리시죠? 형에게는 이렇게 다정하게 대하다가도 우리 쪽으로는 눈길 한번 제대로 안 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학교 일이 바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즐거웠으니까요. 회사 일은 형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저는 제 길을 가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형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조카인 강지혜였어요. 지금 38살인 지혜는 어릴 때부터 무척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밝고 착했죠. 저는 조카를 무척 예뻐했습니다. 명절 때 만나면 용돈도 챙겨주고 공부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는지 물어보곤 했어요. 지혜도 저를 잘 따랐습니다. 아버지인 형이 워낙 엄격하고 무서웠기 때문에 오히려 저를 더 편하게 여기더라고요. 삼촌, 저 나중에 크면 삼촌처럼 선생님이 될래요. 어린 시절 지혜가 제게 했던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이 참 기뻤어요. 하지만 형은 달랐습니다. 지혜야, 무슨 소리야? 너는 나중에 회사를 이어받아야지. 선생님은 돈도 못 버는 직업이야. 형은 대놓고 제 직업을 무시했습니다.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형에게 섭섭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지혜는 경영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곧바로 아버지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상무까지 올라갔죠. 저는 조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명절 때 만나면 늘 격려해 주었어요. 지혜야, 회사 일은 힘들지 않니? 내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삼촌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삼촌, 감사해요. 삼촌이 항상 응원해 주셔서 힘이 나요. 조카는 여전히 저를 따랐습니다. 어쩌면 회사에서 외로웠을지도 모르겠어요. 형은 딸에게도 엄격했고 형수는 딸보다 회사 일에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2023년에 정년퇴직을 했어요. 40년 가까이 교단에 섰던 제 인생의 한 장이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죠. 퇴직 후에는 아내와 함께 조용히 지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폭풍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폭풍의 중심에는 제가 그토록 아끼던 조카 지혜가 있었고 그 뒤에는 상상도 못할 배신과 거짓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겪었던 그 끔찍한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놓으려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족이란 무엇인지, 진실이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형 민철이와 본격적으로 갈등을 겪게 된 건 아버지 회사 이사회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은 회장직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지분 40%를 가진 이사로 남게 됐죠.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해서 회사 실적을 듣고 중요한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정도였거든요. 저는 회사 경영에 대해 잘 모르니까 대부분 형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형수 최영숙 씨가 점점 회사 일에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형수는 원래 회사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사회에 자주 얼굴을 비치더니 급기야 형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회사 일은 우리 가족끼리 해야지. 동서는 회사 경영을 뭘 알겠어요. 교사 출신이 무슨 경영을 안다고. 형수가 저를 대놓고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사회 자리에서요. 저는 참았습니다. 형수와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형은 달랐습니다. 형은 형수 말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야, 형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 내가 이사회 올 때마다 바쁘잖아. 학교 일도 있고. 그냥 형이 알아서 할 테니까 편하게 지내. 형님, 아버지께서 형제가 함께 의논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회사 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결정은 같이 해야죠. 아이고, 그건 그렇지. 근데 내가 경영을 아냐고. 잘못된 판단하면 회사만 망하는 거야. 형의 말투는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를 무능한 사람 취급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형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우리 아내 선희는 제 속상한 마음을 알아줬습니다. 이사회 참석하고 집에 돌아온 날이면 아내가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어요. 당신,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형님이 원래 좀 그러시잖아요. 당신은 교사로 평생 훌륭하게 사셨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래도 아버지 유언이 있었잖아. 형제가 함께 회사를 돌보라고 하셨는데
형님은 날 완전히 배제하려고만 하네. 그러게요. 형수님도 참 그러세요. 이번 추석 때도 우릴 보는 눈빛이 영 곱지 않았어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형수는 우리를 볼 때마다 비꼬는 투로 말했거든요. 추석 때 일이었습니다. 형님 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저희 부부가 과일 선물 세트를 들고 갔더니 형수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 재수씨. 이런 거 안 사오셔도 되는데. 우리 집에 과일 넘쳐나요. 회사 거래처에서 워낙 많이 보내주셔서. 형수님, 그래도 명절인데 빈손으로 올 수는 없죠. 그럼 그렇죠. 재수씨네는 맞벌이라 형편이 그리 넉넉하진 않으실 텐데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 고맙네요. 형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를 가난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뭐 그렇게 못 사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교사 월급에 아내 간호사 월급이면 중산층으로 살기에 충분했거든요. 하지만 형수 눈에는 우리가 초라하게 보였나 봅니다. 형이 회장이고 형수가 회장 부인이니까 우월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나마 위로가 됐던 건 조카 지혜였습니다. 지혜는 그날도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삼촌모. 오랜만이에요. 그래, 지혜야. 회사 일은 잘 되고 있니? 네, 덕분에 잘하고 있어요. 요즘 신규 거래처 개발하느라 바빠 죽겠어요. 그래, 우리 지혜 일 잘하는 건 다 아는데 몸은 좀 챙기면서 해야지. 삼촌이 격려해 주시니까 힘이 나요. 아버지는 늘 부족하다고만 하시거든요. 조카의 말에서 형의 교육 방식이 느껴졌습니다. 형은 딸에게도 참 엄격했어요. 칭찬보다는 질책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또 한 번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수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거든요. 참, 재수씨. 요즘 시간 좀 나세요? 네, 형수님. 병원 일은 있지만 왜요? 그럼 우리 회사 복지재단 일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간호사 경험이 있으시니까 직원 건강검진 같은 거 관리해 주시면 딱인데. 얼핏 들으면 좋은 제안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형수의 표정과 말투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아, 물론 급여는 많이 못 드려요. 자원봉사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회장님 동생 댁이니까 당연히 회사 일 도와주셔야죠. 자원봉사라니요. 우리 아내더러 공짜로 일하라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집사람도 직업이 있는 사람인데 무슨 자원봉사를 해요? 어머, 동서님.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요? 저는 그냥 좋은 뜻으로 드린 말씀인데. 회사 일 도와주시면 동서님도 보람 있으실 것 같아서요. 형수는 슬쩍 말을 돌렸지만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저희를 무료 일꾼으로 생각하는 거였어요. 제 아내 선희는 조용히 거절했습니다. 형수님, 제안은 감사한데 제가 지금 병원 일도 바빠서요. 죄송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저는 재수씨가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싶었는데. 형수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게 연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형수는 처음부터 우리 아내를 깔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형수님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자원봉사를 시키다니요. 나도 기가 막혔어. 우리를 뭘로 보는 건지 모르겠네. 그래도 참으세요. 형제간의 사이 나빠지는 건 안 좋잖아요. 아내는 언제나 저를 다독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았어요. 형과 형수가 아무리 무시해도 가족이니까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형의 태도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사회에서도 제 의견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회사가 큰 투자를 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신규 공장을 짓는다는 건데 투자 금액이 100억 원이 넘었어요. 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형님, 이 투자 건은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민수야, 내가 뭘 알아서 그래. 이건 전문가들이 다 검토한 거야. 지금 투자 안 하면 회사가 뒤처진다고. 그래도 100억 원이 넘는 돈인데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죠. 논의는 무슨 논의야? 내가 반대한다고 안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60% 지분 있다는 거 알지?
형은 대놓고 지분 차이를 들먹이며 저를 누르려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형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결국 그 투자건은 형 마음대로 진행됐습니다. 저는 형에게 완전히 무시당한 기분이었어요. 아버지가 형제끼리 의논하라고 하신 유언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형에게 섭섭한 마음이 쌓이기 시작한 게요. 하지만 저는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싸우는 건 원치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사에 김유진이라는 전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형과 묘하게 가까운 것 같았어요. 유진 씨는 45살 정도 됐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이 신임하는 임원이었죠. 그런데 이사회 때마다 유진 씨가 꼭 형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것도 형수보다 더 가까운 자리예요. 형과 눈빛을 주고받는 모습도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업무적으로 가까운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는 것 같았거든요. 한 번은 조카 지혜가 제게 슬쩍 이런 말을 했어요. 삼촌, 저 김유진 전무요. 아버지랑 너무 친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회장님이 신임하시는 거겠지. 그런 것 치고는 좀 뭔가 이상해요. 둘이 자주 따로 만나시거든요. 조카의 말에 저는 살짝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형이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었고 제가 나설 일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2023년에 정년퇴직을 했고 조용한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회사 일은 형이 알아서 하는 거고 저는 배당금만 받으면 되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큰 실수였습니다. 형이 회사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조카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조카가 그렇게 큰 고통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끔찍한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봄이었습니다. 제가 퇴직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예요. 그날 저녁 갑자기 조카 지혜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삼촌,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그래, 지혜야.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왜 그러니? 삼촌, 저 큰일 났어요. 회사에서 횡령 의혹을 받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지혜가 횡령이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뭐? 횡령?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감사팀에서 제 계좌를 조사하더니 회사 돈이 제 계좌로 들어왔대요. 그런데 전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얼마나 들어왔다는 거니? 5억 원이요. 지난 3년간 나눠서 들어왔다는데 전 정말 한 번도 본 적 없는 돈이에요. 5억 원이라니.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조카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혜야, 지금 어디니? 삼촌이 지금 갈게. 삼촌, 괜찮아요. 그냥 전화로만 말씀드리려고요. 무슨 소리야? 당장 만나자. 어디서 볼까? 결국 저는 그날 저녁 조카를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였어요. 지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울었던 흔적도 남아 있었고요. 삼촌. 조카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카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일주일 전이었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절 부르시더니 회계팀에서 이상한 거래 내역을 발견했다고 하셨어요. 제 이름으로 된 계좌로 회사 돈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된 계좌. 넌 그런 계좌 만든 적 없지? 없어요. 전 회사 급여 받는 계좌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 주민등록번호로 다른 은행에 계좌가 개설돼 있었대요. 그건 분명 누가 내 이름을 도용한 거잖아. 그렇죠.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제 말을 안 믿으세요. 조카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형이 친딸의 말을 안 믿다니요. 회장님이 안 믿으신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아버지가 그러세요. 증거가 너무 명확하다고. 계좌 개설할 때 제 신분증 사본이 사용됐고 거래 내역도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이루어졌대요. 그래도 내가 안 했다면 조사를 해봐야지. 누가 내 신분증을 훔쳐서 쓴 건지. 삼촌, 더 무서운 건요. 김유진 전무가 이 일을 주도하고 있어요. 유진 씨가 감사팀을 직접 지휘하면서 저를 범인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김유진. 그 이름을 들으니 예전에 느꼈던 의심이 떠올랐습니다. 형과 묘하게 가까웠던 그 여자 말이에요. 유진 씨가? 왜 그 사람이 내게 그러는 거니? 모르겠어요. 예전부터 저를 좋게 보지 않았던 것 같긴 해요. 제가 상무가 된 후로는 더 심해졌고요. 혹시 내가 승진하는 게 싫었던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요. 유진 씨는 전무인데 저는 상무예요. 나이는 저보다 7살이나 많으면서 직급은 한 단계 위일 뿐이잖아요. 그게 자존심 상했을 수도 있죠. 저는 점점 이 사건이 단순한 횡령 의혹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카를 함정에 빠뜨린 것 같았어요. 지혜야, 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니? 어머니요? 어머니는 아버지 편이세요. 뭐? 어머니가 그러세요. 회사 체면이 중요하니까 제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요. 조용히 사표 내고 돈 갚으면 일을 크게 안 만들 수 있다고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형수가 친딸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억울한 딸을 감싸주기는커녕 회사 체면만 생각한다니요. 그건 말도 안 돼. 내가 안 한 일인데 왜 책임을 져야 하니? 삼촌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절대 인정 못해요. 전 정말 안 했거든요. 그래, 잘 생각했어. 절대 인정하면 안 돼. 삼촌이 도와줄게. 저는 그날 조카에게 당분간 버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형한테 직접 얘기해보겠다고 했어요. 형이 아무리 완고해도 동생 말은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 생각이 너무 순진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형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지혜 일 때문에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수야, 그 일은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형님, 지혜가 제 조카잖아요. 어떻게 신경 안 쓸 수 있어요? 지혜가 잘못한 일이야. 회사 돈을 빼돌렸어. 증거가 명확하다고. 형님, 지혜가 그럴 애가 아니잖아요. 누가 지혜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도용? 신분증 사본까지 있는데 무슨 도용이야? 내가 회사 일을 뭘 알아서 그래.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제가 회사 일을 모른다는 말이요. 저는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형님, 저도 이 회사 이사예요. 그리고 지혜 삼촌이고요. 이 일 제대로 조사 안 하면 안 돼요. 조사는 다 끝났어. 지혜가 인정하고 돈 갚으면 조용히 넘어갈 거야. 경찰 신고 안 하는 것만 해도 봐주는 거야. 그게 말이 돼요? 지혜가 안 했다는데 왜 인정을 해요? 민수야, 넌 가만히 있어. 이건 우리 가족 일이야. 우리 가족이라니요. 저도 가족인데 조카도 제 가족인데 형은 저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형이 이렇게까지 냉정할 줄 몰랐거든요. 아내 선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당신 형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지혜가 한 일이 맞대. 증거가 있다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지혜가 얼마나 착한 애인데. 나도 안다. 근데 형님이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아. 누가 형님한테 뭐라고 한 게 분명해. 김유진 씨 말씀이세요? 그럴 거야. 유진 씨가 형님을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아. 저는 직접 형을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전화로는 안 되니까 얼굴 보고 설득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저는 형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형수가 문을 열어줬는데 표정이 싸늘했어요. 어머, 동서님. 무슨 일이세요? 형수님, 형님 계세요? 지혜 일로 좀 얘기하러 왔어요. 그 일은 이미 끝난 일인데 왜 또 들쑤시려고 그러세요?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혜가 억울해하고 있어요. 억울하긴요. 증거가 다 있는데. 동서님도 참 순진하시네요. 조카가 거짓말하는 거 모르세요? 형수의 말에 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친딸을 거짓말쟁이 취급하다니요. 형수님,
지혜는 거짓말 안 해요. 형수님이 어떻게 친딸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친딸이라서 더 잘 알죠. 지혜가 어릴 때부터 돈 욕심이 있었어요. 이번에 그게 나온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형수가 이 정도로 딸을 미워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안에서 형이 나왔습니다. 민수야, 왜 왔어? 형님, 지혜 일 때문에 왔어요. 우리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돌아가. 형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집안에 들릴 생각도 없는 것 같았어요. 형님, 저 동생이잖아요. 제 말 좀 들어줘요. 넌 회사 일 모르잖아. 가만히 있어.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형님, 전 회사 이사예요. 아버지가 저한테 40% 지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형님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형도 화를 냈어요. 뭐? 내가 지금 형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 일 제대로 조사 안 하면 저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너도 가만 안 있겠다고. 웃기고 있네. 내가 뭘 할 건데? 형의 비웃음에 저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더 싸우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저는 일단 돌아서기로 했습니다. 형님, 후회하실 거예요. 지혜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형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 몰랐거든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그날 밤 조카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삼촌, 아버지한테 다녀오셨죠? 그래, 지혜야. 미안하다. 삼촌이 설득 못했어. 괜찮아요. 삼촌이 노력해주신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지혜야, 넌 지금 어떻게 하고 싶니? 전 끝까지 싸울 거예요. 제가 안 한 일인데 인정할 수 없어요. 조카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조카를 끝까지 지켜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더 큰 음모가 조카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조카 지혜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지혜를 범인으로 낙인 찍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지혜가 제게 또 연락을 해왔습니다. 삼촌, 회사에서 저를 대기 발령시켰어요. 뭐? 대기 발령? 네, 횡령 혐의가 명확하니까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근하지 말래요.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데. 김유진 전무가 이사회에 건의했대요. 저 같은 사람이 회사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김유진. 그 여자는 대체 왜 조카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걸까요? 저는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지혜야, 혹시 김유진 전무랑 무슨 일 있었니? 왜 그 사람이 너를 이렇게 미워하는 거지? 글쎄요. 작년에 한번 부딪힌 적은 있어요. 무슨 일인데? 회사 신규 투자 건이 있었거든요. 유진 씨가 추진하던 건데 제가 반대 의견을 냈어요. 수익성 분석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결국 제 의견이 받아들여졌어요. 이사회에서 그 투자 건이 보류됐거든요. 유진 씨가 엄청 화를 냈었어요. 아, 이제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유진이 조카를 미워하는 이유 말이에요. 자기 계획을 망친 조카에게 복수하려는 거였죠. 지혜야, 그때 회장님은 뭐라고 하셨어? 아버지는 유진 씨 편이셨어요. 제 의견이 맞다는 걸 인정하시면서도 유진 씨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역시 형과 김유진은 뭔가 특별한 관계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회사 가봐야겠어. 회사요? 갑자기 왜요? 김유진이란 사람을 직접 만나봐야겠어. 이 사람이 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당신 괜히 일 키우지 마세요. 형님이 싫어하실 텐데. 형님이 싫어하든 말든 지혜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잖아.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다음 날 저는 안산에 있는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10년 만에 가보는 회사였어요. 건물도 새로 지었더라고요. 아버지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커진 모습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안내 직원한테 말했어요.
강민수인데요. 김유진 전무님 좀 뵙고 싶습니다. 예약은 하셨나요? 아니요, 급한 일이라서요. 제가 이 회사 이사입니다. 직원이 확인을 하더니 곧 안내를 해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어요. 전무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김유진의 사무실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큰 창으로 공단 전경이 보이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이사님. 김유진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45살 치고는 젊어 보였어요. 옷차림도 고급스러웠고요. 전무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수입니다. 회장님 동생분이시죠? 자주 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온 이유는 제 조카 지혜 일 때문입니다. 김유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강지혜 상무 말씀이시군요. 네, 제가 들으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다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증거가 명확합니다. 회사 자금 5억 원이 강 상무명의 계좌로 빠져나갔어요. 그 계좌를 지혜가 만들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신분증 사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시간도 근무 시간과 일치하고요. 신분증은 도용될 수 있잖아요. 더 조사를 해봐야죠. 김유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사님, 혹시 조카분을 감싸시려는 건가요? 감싸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자는 겁니다. 진실은 이미 명확합니다. 강 상무가 회사 돈을 빼돌렸어요.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증거가 조작된 건 아닙니까? 제 말에 김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저보고 증거를 조작했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이사님, 말씀 조심하세요. 지금 전무인 저를 모욕하시는 겁니다. 모욕이 아니라 의심입니다. 왜 유독 제 조카만 타겟으로 삼는 겁니까? 김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님, 더 이상 대화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돌아가 주시죠. 답변 안 하시는 겁니까?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회장님께서 모든 걸 아시니까요. 형을 들먹이며 저를 내쫓으려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회사를 나오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김유진은 확실히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형과의 관계도 심상치 않았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김유진이란 사람 수상해. 분명히 뭔가 있어. 그래도 증거가 있어야죠. 당신 혼자 의심만 해서는 안 돼요. 나도 안다. 근데 지혜를 도와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조카였어요. 삼촌,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경찰에 고소한대요. 저를 횡령죄로요. 뭐? 아버지가 결정하셨대요.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다고. 저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형이 친딸을 경찰에 고소한다니요. 지혜야, 진정해. 삼촌이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삼촌, 전 어떡하죠? 일단 변호사를 선임해야 해. 내가 알아볼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형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떡해요? 경찰 고소까지 하면 지혜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님이 제정신이 아니야. 어떻게 친딸을 경찰에 넘겨? 김유진 씨가 사주한 거 아닐까요? 분명 그럴 거야. 유진 씨가 형님을 조종하고 있어. 그날 저녁 저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지혜를 경찰에 고소했다면서요? 그래,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니요? 친딸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민수야, 넌 모를 거야. 회사를 경영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게 지혜를 고소할 이유가 돼요? 지혜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어. 5억 원이야, 5억 원. 이걸 그냥 넘길 수 있어? 형님, 지혜가 안 했다니까요. 증거가 있는데 무슨 소리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 김유진이란 사람한테 속고 계세요. 그 사람이 증거를 조작한 거예요. 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유진 씨가 지혜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작년에 투자건으로 둘이 부딪혔잖아요. 그때부터 앙심을 품은 거예요.
너 미쳤구나. 유진 씨가 왜 그런 짓을 해? 그건 형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제 말에 형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뭔가 찔린 게 분명했어요. 민수야, 넌 가만히 있어. 이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형님, 지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끝났어. 이미 고소장 들어갔어. 형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형이 이렇게까지 완고할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조카 생각에 가슴이 아팠고 형에 대한 배신감도 컸어요. 다음 날 아침 조카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삼촌,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지혜야, 일단 변호사부터 만나자. 삼촌이 좋은 분 알아봤어. 고마워요, 삼촌. 삼촌밖에 없어요. 조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다짐했어요. 끝까지 지혜를 지켜주겠다고요. 하지만 상황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후 저는 조카와 함께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이름은 박정훈이라고 했어요. 50대 중반의 경력 있는 분이었죠. 강 상무님, 일단 계좌 개설 과정부터 추적해봐야겠습니다. 신분증 사본이 어떻게 유출됐는지가 중요해요. 제 신분증 사본은 회사 인사팀에 보관돼 있어요. 입사할 때 제출한 거요. 그럼 인사팀 직원들을 조사해야겠네요. 박 변호사는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협조를 거부했어요. 형이 막아선 겁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형수를 찾아가 봤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형수라도 딸을 생각해서 도와줄까 싶었어요. 형수는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까 형수가 나왔어요. 어머, 동서님. 무슨 일이세요? 형수님, 지혜 일 때문에 왔어요. 또 그 이야기세요? 전 이제 지혜 얘기 듣기도 싫어요. 형수님, 지혜는 형수님 친딸이잖아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형수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친딸이라고 다 예쁜 건 아니에요. 지혜는 어릴 때부터 말을 안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항상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부모 말은 안 듣고 회사에서도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딸이 횡령 누명을 쓰고 있는데 어머니가 할 소리가 이게 맞나요? 형수님, 지혜가 안 했다는데 왜 안 믿으세요? 증거가 있잖아요. 동서님도 참 순진하시네요. 증거가 조작된 거라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형수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동서님, 목소리 낮추세요. 이웃들이 듣잖아요. 형수님, 지혜가 경찰 조사받고 있어요. 이러다 정말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그럼 가는 거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형수는 완전히 딸을 포기한 것 같았어요. 형수님,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무슨? 동서님이나 정신 차리세요. 괜히 조카 편들다가 동서님만 손해예요. 저는 형수네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났어요. 저런 부모 밑에서 자란 지혜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저는 조카를 우리 집으로 불렀습니다. 지혜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삼촌, 삼촌모. 지혜야,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삼촌들이 계셔서 버틸 수 있어요. 우리 아내 선이가 지혜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고마워요, 삼촌모. 저는 지혜에게 물었습니다. 지혜야, 혹시 내가 회사에서 수상한 점 발견한 거 없니?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아. 지혜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작년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제가 우연히 아버지 사무실 근처를 지나가는데 김유진 전무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둘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손을? 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요. 아내와 제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역시 형과 김유진 사이에 뭔가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때 너 어떻게 했어?
저도 놀라서 그냥 못 본 척했어요. 그런데 유진 씨가 절 봤나 봐요. 다음날 절 따로 불러서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 회장님 사생활을 함부로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요. 그리고 제가 상무자리 유지하고 싶으면 조용히 있으라고 협박했어요.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형과 김유진은 불륜 관계고 지혜는 그 비밀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유진이 지혜를 제거하려는 거였죠. 지혜야, 이거 중요한 정보야. 변호사님한테 얘기해야 해. 그런데 삼촌, 증거가 없잖아요. 제가 본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지혜 말이 맞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증거를 찾아야겠어. 형님과 김유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거 말이야.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형님 사생활까지 파헤치는 건 좀. 여보, 지금 지혜 인생이 걸린 문제야. 형님이 먼저 선을 넘으셨어.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형의 비밀을 파헤쳐서라도 지혜를 구해야겠다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형과 김유진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탐정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 선생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정말요? 어떤 거죠? 회장님과 김 전무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오피스텔이에요. 한 달에 서너 번 만납니다. 사진은 있습니다. 둘이 함께 들어가는 장면, 나오는 장면 다 찍었어요. 좋습니다. 계속 추적해주세요. 탐정의 보고를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형이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형수를 배신하고 말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탐정이 며칠 후에 또 연락을 해왔거든요. 강 선생님, 큰일입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김 전무한테 아이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15살 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 생김새가 회장님과 너무 닮았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한테 혼외자가 있다니요. 그것도 15살이면 15년 전부터 불륜 관계였다는 얘기잖아요. 확실합니까? 학교 앞에서 김 전무가 아이를 픽업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아이 이름이 김민재예요. 민자 돌림자를 쓰더라고요. 민자 돌림자. 우리 집안 학렬이었습니다. 형의 이름이 민철, 제 이름이 민수였어요. 김유진이 자기 아들한테 우리 집안 학렬을 쓴 거였죠.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형이 이렇게까지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요. 아내한테 이 사실을 말하니 아내도 놀랐습니다. 당신, 이거 형수님은 아세요? 모를 거야. 알았으면 이혼했겠지. 지혜는요? 지혜도 모를 거야. 알았으면 진작 말했을 테니까. 그럼 어떡하죠? 저는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활용할지 말이에요. 며칠 후 저는 형을 만나러 갔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형이 자주 가는 골프장이었어요. 형은 주말마다 거기서 골프를 쳤거든요. 라운딩을 마치고 나오는 형을 기다렸습니다. 형은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야, 여기는 어떻게 왔어? 형님, 할 얘기가 있어서요. 무슨 얘기? 김유진 씨 얘기요. 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유진이 왜? 형님, 전 다 알아요. 형님이랑 김유진 씨 관계예요. 무슨 관계? 15년째 불륜 관계시잖아요. 아들까지 있고요. 형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너, 어떻게? 사람을 시켜서 알아봤어요. 증거도 다 있어요. 형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주위에 사람은 없었어요. 민수야, 이거 형수한테 말하면 안 돼. 형님, 전 거래를 하려고 왔어요. 거래? 지혜 일손 떼세요. 그럼 전 형수님한테 아무 말도 안 할게요. 형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 지금 형을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거래예요. 형님이 먼저 지혜한테 억울한 짓 하셨잖아요. 지혜는 정말 횡령했어. 아니에요. 김유진이 조작한 거예요. 지혜가 형님 비밀할까봐요. 형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증거가 있어. 곧 나올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손 떼세요. 형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유진이가 너무 강하게 나와서. 형님, 김유진한테 조종당하고 계세요. 그 여자가 지금 회사를 차지하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생각해보세요. 지혜를 제거하면 다음 회장 자리는 누가 차지하겠어요? 유진 씨죠. 형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제 말이 맞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형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혜를 도와주세요. 형이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 생각해볼게. 그날 저는 작은 희망을 얻었습니다. 형이 마음을 돌릴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형과 대화를 나눈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형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조바심이 났지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조카 지혜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삼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혜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절 집에서 쫓아냈어요. 뭐? 짐 싸서 나가래요. 더 이상 딸로 안 보겠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형이 딸을 쫓아낸다니요. 지금 어디 있어? 집 밖이에요. 짐 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장 우리 집으로 와. 택시 타고 와. 삼촌. 지혜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1시간쯤 후 지혜가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왔더라고요.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아내 선희가 지혜를 얼싸안았습니다. 지혜야, 괜찮아. 여기가 내 집이야. 삼촌모. 지혜가 아내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형한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혜를 방에 눕히고 저는 당장 형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지혜를 왜 쫓아냈어요? 그 애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형님, 정신 차리세요. 친딸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범죄자를 딸로 둘 수 없어. 범죄자가 아니라니까요. 증거가 있다니까. 저는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형님, 김유진한테 속고 계세요. 그 여자가 다 조작한 거예요. 닥쳐. 유진 씨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다급한 것 같았어요. 형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유진이 형님을 조종하고 있다고요. 조종은 무슨? 유진이는 날 사랑해. 형이 실수로 진심을 말해버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어요. 사랑이요? 형님, 그게 사랑이에요? 형수님 배신하고 딸까지 버리는 게 사랑이에요? 넌 몰라. 유진이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형수님은요? 40년을 같이 산 아내는요? 형이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 몰아붙였어요. 형님, 정신 차리세요. 김유진은 형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탐나는 거예요. 헛소리 마. 형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형이 완전히 김유진한테 빠져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박정훈 씨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형님과 김유진의 관계 증거를 확보했어요. 어떤 증거죠? 저는 탐정이 찍은 사진들과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박 변호사가 찬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김유진이 강지혜 씨를 제거하려는 동기가 명확해지거든요. 그럼 지혜를 구할 수 있어요? 일단 검찰에 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횡령 사건 자체를 재조사 요청하는 거죠.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는 검찰에 재조사 요청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형과 김유진의 관계 증거도 함께 제출했어요. 이틀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조사를 시작하겠다고요. 저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저녁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9시쯤이었을 거예요. 지혜가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경찰 조사 대비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지혜가 으윽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와 아내가 달려갔어요. 지혜야. 지혜가 책상에 머리를 박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여보, 구급차 불러요. 아내가 다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지혜를 눕히고 맥박을 확인했어요. 뛰고는 있는데 약했습니다. 지혜야, 정신 차려. 지혜야.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쯤 걸렸어요. 그 10분이 10년처럼 길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지혜는 곧바로 응급처치를 받았어요.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네, 전 환자 삼촌입니다. 환자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지금 수술 들어가야 해요. 뇌출혈이요? 네, 아마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혈관이 터진 거예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혜가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진 거였어요. 수술은 얼마나 걸려요? 최소 5시간입니다. 일단 보호자는 밖에서 기다리셔야 해요. 지혜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아내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어요.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지혜 괜찮겠죠? 괜찮을 거야. 우리 지혜 강한 애잖아.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형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도 친딸인데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형님, 지혜가 쓰러졌어요. 뇌출혈이래요. 지금 수술 중이에요. 형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형님, 병원에라도 오세요. 딸이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해?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후회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형님, 제발 와주세요. 지혜가 형님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나는 못 가겠어. 형님. 형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형이 이렇게까지 냉정할 줄 몰랐어요. 형수한테도 연락했습니다. 형수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재수 씨가 돌봐주시잖아요. 전 못 가겠어요. 형수님, 친딸인데요. 지혜가 저지른 일 생각하면 얼굴도 보기 싫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부모라고 부를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수술이 끝난 건 새벽 2시였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다행히 출혈 부위를 잘 막았어요. 그럼 괜찮은 건가요? 일단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요. 환자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혼수 상태요? 네, 언제 깨어날지는 모릅니다. 며칠이 될 수도 몇 달이 될 수도 아니면. 의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영영 못 깨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당신 진정해요. 지혜는 강한 애예요. 꼭 깨어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혜가 이렇게까지 된 건 다 형 때문이에요. 김유진 때문이고요. 저는 그날 밤 다짐했습니다. 지혜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요. 지혜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돼 있었어요. 인공호흡기도 달려 있었고요. 저는 지혜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삼촌이야. 꼭 깨어나야 해. 알았지? 하지만 지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지혜 곁을 지켰어요. 아내도 함께였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형은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형수도 마찬가지였고요. 오히려 김유진이 병원에 나타났어요. 꽃다발을 들고서요. 어머, 지혜씨 어떻게 됐어요? 저는 김유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네, 제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혜를 함정에 빠뜨렸잖아요. 횡령 증거 조작하고요. 김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증거 있으세요? 곧 나올 겁니다. 그때 후회하지 마세요. 이사님, 말씀 조심하세요. 전 지혜씨 안쓰러워서 문병 온 건데. 안쓰럽기는요. 당신이 이렇게 만든 거면서. 김유진이 꽃을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가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혜씨 불쌍하네요.
이렇게까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계획대로 됐다는 듯한 말투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변호사한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김유진이 지혜를 의도적으로 죽이려 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줘서 쓰러지게 만든 거예요. 이것도 살인 미수 아닌가요?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니까요. 그럼 김유진은 처벌도 못 받는 건가요? 횡령 조작건으로는 처벌 가능합니다. 검찰에서 조사 중이니까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지혜를 이렇게 만든 대가를 치러야 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김유진과 형의 모든 비밀을 파헤쳐서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지혜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지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혜야, 삼촌이야. 오늘도 왔어. 날씨 참 좋더라. 내가 좋아하는 봄이야. 아내도 함께 지혜를 돌봤습니다. 지혜야, 삼촌모가 내가 좋아하는 꽃 가져왔어. 예쁘지? 하지만 지혜는 꿈쩍도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가족분들이 계속 말을 걸어주는 게 좋습니다. 뇌자극에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은 석 달 후에 끝이 났습니다. 지혜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는 병원에 가서 지혜에게 말을 걸고 있었어요. 지혜야, 오늘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 횡령 사건 재조사가 거의 끝났대. 내 결백이 곧 밝혀질 거야. 그때였습니다. 지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지혜야, 혹시 삼촌 말 들려? 손가락이 또 움직였습니다. 저는 급히 간호사를 불렀어요. 간호사님, 환자 손가락이 움직여요. 간호사와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검사를 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뇌파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곧 깨어날 수도 있겠어요. 저는 지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혜야, 삼촌 목소리 들리지? 이제 깨어나도 돼. 무서워하지 마. 그날 저녁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혜가 천천히 눈을 뜬 거예요. 삼촌. 희미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혜야. 그래, 삼촌이야. 드디어 깨어났구나.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석 달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의사가 검사를 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몇 주 재활 치료받으면 일상생활도 가능할 거예요. 저는 곧바로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지혜가 깨어났어. 정말요? 어머, 감사합니다. 아내도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지혜는 며칠 동안 회복 치료를 받았습니다. 말하는 것도 점점 나아졌고 기억도 대부분 돌아왔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지혜가 제게 말했습니다. 삼촌, 혼수 상태일 때 삼촌 목소리 들렸어요. 정말? 네, 매일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 다 들었어요. 그게 힘이 됐어요. 우리 지혜, 정말 장하다. 그런데 삼촌, 아버지는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이 단 한 번도 병문안 오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지혜야, 아버지는 바쁘셔서. 거짓말 마세요, 삼촌. 안 오신 거죠?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석 달 동안 단 한 번도 안 오셨죠? 지혜야, 괜찮아요. 예상했어요. 아버지는 절 이미 포기하셨으니까요. 저는 지혜를 꼭 안아줬습니다. 지혜야, 삼촌이 있잖아. 삼촌이 내 편이야. 고마워요, 삼촌.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형과 김유진의 비밀을 모두 폭로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며칠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수 이사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죠? 횡령 사건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지혜 씨는 무혐의입니다. 정말입니까? 네, 김유진 전무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강지혜 씨한테 누명을 씌운 겁니다. 증거를 확보했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곧바로 지혜한테 달려가서 말했어요.
지혜야, 무혐의야. 내가 결백하다는 게 밝혀졌어. 정말요? 그래. 김유진이 범인이야. 지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삼촌, 믿어주셔서 고마워요. 삼촌 아니었으면 전 정말.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김유진을 처벌해야 했고 형의 책임도 물어야 했어요. 검찰은 김유진을 소환했습니다. 횡령과 증거 조작 혐의였어요. 저는 검찰 조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형과 김유진의 관계 증거도 제출했고요. 검사가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횡령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 범죄입니다. 김유진 피의자가 회장과의 불륜 관계를 이용해서 회사를 장악하려 했어요. 회장님도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회장님도 공범 혐의로 조사받을 겁니다. 며칠 후 형이 검찰에 소환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형이 처벌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형제니까 마음이 아팠죠. 형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네, 형님. 내가 잘못했어. 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형님. 지혜를 만나게 해줘. 제발. 지혜가 만나고 싶어 하면요. 저는 지혜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건지요. 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삼촌. 아버지가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보고 싶어요. 알겠어. 형한테 지혜의 대답을 전했습니다. 형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한편 김유진은 검찰 조사에서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횡령한 돈이 실제로는 15억 원이 넘었어요. 그 돈으로 아들 교육비도 되고 고급 아파트도 샀더라고요. 김유진은 또 충격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강지혜가 회장님과 제 관계를 눈치챘어요. 그래서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지혜만 없으면 제가 다음 회장이 될 수 있었거든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강지혜 씨가 뇌출혈로 쓰러진 것도 계획이었습니까? 아니요. 그건 예상 밖이었어요. 그냥 회사에서 쫓아내려고만 했는데. 하지만 결과적으로 강지혜 씨는 석 달간 혼수 상태였습니다. 이건 중상의 죄에 해당합니다. 김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매 공판마다 참석했어요. 지혜도 건강이 회복되자 함께 갔습니다. 법정에서 김유진을 봤을 때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형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형은 법정에서 지혜를 봤어요. 지혜야. 지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를 보지 않으려고요. 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판사가 형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김유진과 어떤 관계입니까? 불륜 관계였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5년입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형수도 와 있었거든요. 형수는 그제야 진실을 안 거예요. 당신이 15년 동안. 형수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형수가 불쌍했어요. 판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김유진 씨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아들이요. 나이가 15살입니다. 형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갔습니다. 견딜 수 없었던 거겠죠. 재판은 한 달간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인 김유진은 횡령, 증거 조작, 중상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김유진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강민철은 공모 및 방조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형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철은 회장으로서 회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불륜 관계를 이용해 범죄를 방조했습니다. 특히 친딸인 강지혜 씨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 편에 선 것은 부모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데 형이 지혜한테 다가왔어요. 지혜야, 아빠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지혜가 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전 이제 아버지 딸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인연을 끊을 겁니다. 지혜야.
삼촌이 제 진짜 아버지예요. 저를 끝까지 믿어주신 분은 삼촌뿐이었어요. 지혜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지혜를 데리고 법정을 나왔어요. 뒤에서 형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지혜 씨,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아버지를 용서할 생각 없으세요? 지혜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전 결백합니다. 그리고 저를 지켜준 삼촌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이 사건이 크게 보도됐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불륜과 딸 모함 사건으로요. 여론은 형과 김유진에게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회사 주가도 폭락했고요. 며칠 후 형이 회장직에서 사퇴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형수와도 이혼 절차를 밟는다고 했어요. 형은 모든 걸 잃은 거였습니다. 판결이 난 후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회사 이사회에서 저를 불렀어요.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사진들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강민수 이사님, 회장직을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전 회사 경영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누구를 추천하시겠습니까? 강지의 상무를 추천합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강지의 상무는 아직 젊지 않습니까?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는 능력이 있고 무엇보다 정직합니다. 이 회사에 필요한 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 투표 끝에 지혜가 새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38살의 여성 회장 탄생이었어요. 지혜는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정직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회사를 경영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뿌듯했어요. 회사는 지혜의 경영 아래 다시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가도 회복됐고 직원들의 사기도 올랐어요. 저는 이사직을 유지하면서 지혜를 옆에서 도왔습니다. 회사 경영은 잘 몰라도 사람을 판단하는 눈은 있었거든요. 한편 형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형수와 이혼했고 재산도 대부분 위자료로 넘어갔어요. 형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제게 전화를 했어요. 민수야, 나 좀 도와줄 수 없겠니? 형님, 제가 뭘 도와드려요? 돈이 좀. 생활비가 부족해서. 저는 매달 형한테 100만 원씩 보냈습니다. 그래도 형제니까요. 하지만 그 이상은 해줄 수 없었어요. 형님, 이거라도 받으시고 잘 지내세요. 고맙다, 민수야. 형이 너한테 정말 못됐었는데. 이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다 지난 일입니다. 형과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도리는 지켰습니다. 김유진은 감옥에서 7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은 친척 집에 맡겨졌다고 들었어요. 형수 최영숙 씨는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끔 지혜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지만 지혜는 아직 만나주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저를 버렸잖아요. 횡령범으로 몰아갔고요. 지혜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언젠가는 용서해야 해. 그게 너를 위한 거야. 알아요, 삼촌. 근데 아직은 힘들어요.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시간이 더 흘러 1년쯤 지났을 때 지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삼촌, 저 결혼하려고요. 뭐? 정말? 네, 회사 거래처 직원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지혜가 행복을 찾은 거니까요. 축하한다, 지혜야. 삼촌이 아버지 역할 해주실 수 있으세요? 결혼식 때요. 당연하지. 결혼식 날, 저는 지혜와 함께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친아버지가 아니지만 제가 지혜의 진짜 아버지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식이 끝나고 지혜가 제게 말했습니다. 삼촌, 정말 고마워요. 삼촌 아니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강해서 이겨낸 거야. 삼촌이 믿어주셨잖아요. 그게 제일 큰 힘이었어요. 우리는 서로 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잘하셨어요. 지혜를 끝까지 지켜주셔서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당연한 게 아니에요. 친아버지도 못한 일을 당신이 하신 거예요. 저는 아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도 고생 많았어. 나랑 함께 지혜 돌봐줘서 고마워. 우리 식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혜는 우리 식구였어요.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쯤 후 형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고요. 병원에 가보니 형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암 판정을 받았다고 했어요. 민수야, 나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형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나도 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혜한테 전해줘.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를 바라지는 않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꼭 하고 싶다고.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수야, 넌 훌륭한 동생이었어. 형이 너무 못났었어. 형님. 형은 석 달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형이 살아생전에 너무 많은 사람을 배신했거든요. 지혜는 장례식에 왔습니다. 아버지의 영정 앞에 섰어요.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전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저는 지혜와 함께 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아버지, 형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부디 두 분 천국에서는 편히 지내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가 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지금 저는 70세가 됐습니다. 아내와 함께 조용히 살고 있어요. 지혜는 훌륭한 회장이 됐고 아이도 둘이나 낳았습니다. 지혜는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를 찾아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이 뛰어와 안깁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 행복합니다.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 저는 이 아이들한테 진짜 할아버지입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니까요. 돌이켜보면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형의 배신, 조카의 고통, 그 모든 것들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혹시 힘든 일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족이란 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라는 것을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진짜 가족과 함께하니까요. 여러분도 꼭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